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나는 엄마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로 이어진 엄마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낳아준 엄마는 제가 3살 때 떠났고 길러준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2번째 엄마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던 날 저는 7살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정미자라는 이름의 말수 적고 눈이 깊은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설었고 이름을 부르기엔 어른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지요. 그분도 저를 억지로 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었지만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이엔 언제나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살얼음 같은 예의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췄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고 누군가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7살짜리에게 죽음이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낯선 어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영정사진도 관도 아닌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새엄마에게요. 재혼한 지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 여자 뭔가 있는 거 아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더라. 어린 저도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새엄마를 탓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죽음이 그분 때문인 것처럼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들의 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말이에요. 새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어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흘렸다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징그럽게 우는 척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저는 새엄마의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손잡음이 우리 둘의 20년을 이어줄 줄은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살던 곳인데 아버지가 없는 집은 전혀 다른 곳 같았어요. 현관에 놓인 아버지의 작업화, 거실 구석에 걸린 안전모, 식탁 위에 아직 남아있던 아버지의 찻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치우셨어요. 울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손을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울지 않을까? 슬프지 않은 걸까? 아니면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친척 어른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제 고모였어요. 고모는 들어오자마자 새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여기 네 집 아니잖아. 동생은 죽었고 너는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어. 애도 네 애가 아니고. 고모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새엄마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끼어들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요.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고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재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었다고. 네가 팔자가 세서 그렇다고 수군거려.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서윤이한테도 안 좋아. 알아서 해. 새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요. 고모가 떠난 뒤
저는 새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새엄마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눈가에 그늘이 짙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걱정 마. 그 말이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새엄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골목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새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자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래. 여기 있으면 뭐해? 남편도 없는데. 새엄마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다가 부엌에서 새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새엄마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새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슬픈 거구나. 이 사람도 힘든 거구나. 그런데 낮에는 울 수가 없었던 거구나.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날 밤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새엄마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고모네로 가야 하나? 아니면 어디 시설 같은 데로 가는 걸까?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정말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집에 남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남편은 죽었고 시댁 식구들은 쫓아내려 하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여기 남아있는 걸까? 훨씬 나중에야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두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이 데려온 어린아이. 그 아이를 두고 떠나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었는지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 그건 어쩌면 도망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엄마가 자꾸 아침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러셨어요.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밥도 잘 못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아기가 생겼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기요? 무슨 아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어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기야. 아빠가 떠나기 전에 생긴 아기야. 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생이 생기는 거구나.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싫은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텅 빈 집에 새 식구가 온다는 게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임신이라고? 남편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고모가 다시 찾아왔을 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애를 낳겠다는 거야? 아버지도 없는 애를? 새엄마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맞서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요. 낳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이가 남긴 마지막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고모는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은 더 바빠졌어요. 아이고, 저 여자 참. 남편 죽자마자 뱃속에 애가 있다며? 무슨 팔자가 저래? 저러다 그 애도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재수 없어서 와. 사람들은 축하 대신 혀를 찼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건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불어나는 배를 숨기듯 다니셨고 저는 그런 새엄마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곁에 있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을 때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였어요. 새엄마는 아기를 안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뒤로 그렇게 웃는 얼굴을 처음 봤어요. 아, 이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웃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서윤아, 동생 이름은 준호야. 잘 지켜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켜줄게요. 동생이니까요. 그때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저를 챙기고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림자 같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준호가 웃을 때마다 새엄마 눈가에도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주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준호에게 갔어요. 손가락을 내밀면 꼭 쥐는 작은 손이 신기했고 가끔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이었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잔뜩 흐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새엄마가 현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윤아, 준호 못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없어. 1시간째 찾고 있어. 새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무서워졌어요. 준호가 어디 갔을까? 5살짜리가 혼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 공원, 시장 안쪽까지. 해가 저물어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부르고 어두운 골목을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혹시 강변 쪽은 찾아봤어요? 강변.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네 뒤쪽에는 작은 강이 있었어요. 여름엔 얕아서 사람들이 발을 담그기도 하지만 겨울엔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항상 당부했어요. 우리 모두 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신던 빨간 운동화였어요. 얼음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입을 벌린 채 그 신발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새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얼어버린 그 손을요. 그날 밤 준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강하류 쪽 갈대밭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지 못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요. 아침마다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아이가, 까르르 웃던 아이가 이제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새엄마는 그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강변에서 돌아온 뒤로 말을 잃었어요.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준호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버지 때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온 거였거든요. 장례식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 여자 팔자가 세다니까. 남편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저러고도 어떻게 살려나. 불쌍한 건 저 큰 애지. 저 여자 밑에서 크다가 무슨 일 당할지 누가 알아.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도 들었을 거예요. 듣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의 작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고모뿐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왔어요.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듯이요. 미자씨, 이젠 정말 떠나야지.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동정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까지 잃었어?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뭐야? 서윤이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어른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안 보낼 거예요. 이모는 내 가족이에요. 서윤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넌 아직 몰라. 몰라요. 하지만 이모 보내기 싫어요. 저는 새엄마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새엄마 손이 차가웠어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으니까 아주 희미하게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어른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척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새엄마는 무너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고 밥을 차려도 본인은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깨서 거실로 나가면 새엄마가 준호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모른 척 방으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새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면 제 밥상을 차렸어요. 학교 갈 시간이면 일어나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사다 주셨고 아프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준호가 떠난 뒤로는 더 조용해졌어요.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어요. 말 대신 손으로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났습니다. 새엄마는 밤새 제 옆에 앉아 이마를 식혀주셨어요.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새엄마가 조는 게 보였습니다. 앉은 자세로 고개를 떨군 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피도 안 섞인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요. 새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늘 이모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새엄마가 제게 해준 모든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선택이었는지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4살이 되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이상하게 요즘 자꾸 새엄마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제는 마음속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입 밖으로는 아직 못 꺼내지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들어온 소리인데 왜 그날따라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언제 저렇게 작아지셨을까? 머리카락도 반 이상 휘어졌고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엄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가 태어났을 때 봤던 그 웃음과 닮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선하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웃음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24해 동안 이 사람이 제게 해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던 모습, 새벽에 혼자 울던 모습, 밤새 제 이마를 식혀주던 손,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상, 말없이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던 뒷모습.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20년을 사랑받았어요. 그 사람은 엄마라는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엄마의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사람을 팔자 센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이 죽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얼마나 끝까지 버텼는지. 저는 그날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처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엄마가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안 떠나줘서, 나 버리지 않아줘서.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국자를 놓고 저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팔이었어요. 예전엔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저는 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날 다 쏟아냈어요. 엄마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제 등을 토닥이면서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만드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쌓여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요. 20년 동안 받은 것, 이제부터 갚아갈게요. 천천히, 오래오래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 한 번이 20년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